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4권 추동궁 마마 12번째 이야기 중전은 투기하고. 새롭게 단장된 중궁전은 호화로웠다. 중전 민씨는 온 방안을 서성이며 들떠오르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7점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7점선을 내리치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방언이가 보위에 오른 이상 7점선은 누구보다도 먼저 후궁이 될 위치에 있었다. 중전 민씨는 그것이 싫었다.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노상궁 들었사옵니다. 의주댁의 전언을 듣고서야 중전 민씨는 자리에 앉았다. 방문이 열리고 노상궁과 7점선이 나란히 다가와 앉았다. 찾아 계시옵니까 중전마마. 노상궁이 정중하게 아련다. 중전 민씨는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노상궁에게 일렀다. 그동안 지밀리를 살피랴 상궁 나인들을 바로 살피랴 고초가 컸을 것으로 아오. 당치 않으신 분부시옵니다. 쇠뇌는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왔사옵니다. 호호호, 그걸 내가 모를 까닭이 있는가. 오늘부터는 태성왕전과 상왕전을 수발토록 하세요. 네, 그간의 노고는 잊지 않을 것이니 너무 서운해 말고 명심하겠사옵니다. 그만 물러가시게. 노상궁은 물러간다. 극히 간단한 문답이었으나 7점선의 가슴에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게 부딪혀오고 있었다. 7점선은 들으라. 예, 내가 고려왕실의 옹주의 몸으로 새 왕조의 상궁이 되어 입에 담지 못할 고초를 겪어왔음을 나는 잘 알고 있으나 내 소임이 끝났음을 알고 있느냐? 7점선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온몸이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전율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져 오고 있었다. 7점선은 몸이 떨려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중전 민씨를 쏘아보았다. 그녀에게는 들으나 마나한 소리가 중전 민씨의 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지금의 대궐은 지난날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는 없음인즉 너는 지금 당장 궐박 백성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니라. 7점선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나 진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전마마,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뱉는다는 말씀이옵니까? 저런 못된 것이 있나? 마마, 쇳내에게는 아무 공도 없다는 말씀이옵니까?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시고 마마께서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정녕 쇳내에게는 아무 공도 없다는 말씀이옵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중전 민씨가 소리쳤으나 그것이 7점선에게 들릴 까닭이 없었다. 성난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속언이 있다. 7점선은 눈물을 쏟으며 항변하고 나왔다. 마마, 쇳내가 우왕의 후실이 된 것이 누구누구 때문이옵니까? 궐밖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던 쇳내를 새 왕조의 상궁이 되게 한 것이 누구이오이까? 아무리 중전이 되셨기로 어찌 이럴 수가 있사옵니까? 허허허, 저런 방자한 것이 있나 하면 내가 그간의 공을 빙자하여 후궁이라도 되겠다는 말이냐? 당연히 그리 되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7점선은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지 못한 채 통안의 설음을 진한 울음으로 내뱉고 있었다. 이상궁이란 의주댁을 이름이었다. 의주댁은 상궁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어서인지 의젓하고 법도가 있어 보였다. 저 아이가 거처할 곳은 마련이 되었겠지. 그러하옵니다. 어서 데리고 나가게. 이상궁이 7점선의 곁으로 다가서자
그녀는 애원하는 어조로 중전을 불렀다. 아까와 같이 맞선대야 아무 이득이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 거처에 가장 진물과 금은 보화가 가득할 것이니 서운해하지 말라. 중전마마, 거처와 가장 진물이 있으면 뭘 하고 설사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다 한들 그것이 쇠내에게 무슨 소용이옵니까? 원하옵건대 주상전하를 가까이에서 매시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사 내가 후궁이라도 되어야 속이 풀리겠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후궁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상궁이면 어떻고 무술이면 어떻습니까? 다만 주상전하의 용안이라도 가까이서 우러러 뵙고 싶사옵니다. 쇠내의 가련한 처지를 굽어 통촉해 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칠점선은 통렬한 흐느낌을 토해냈다. 당장 끌어내렸다. 예, 가시지요 옹주마마. 이상궁이 칠점선을 옹주마마라고 부르자 중전 민씨는 악을 쓰듯 소리쳤다. 옹주는 무슨 옹주? 고려왕조의 옹주가 어찌 살아있다고 옹주 하느냐? 칠점선의 시선에 파란 불꽃이 일었다. 아무리 그렇기로 중전 민씨가 그런 것에 괴념할 여인이었던가. 어려서 술을 팔던 계집임을 명심하렸다. 칠점선도 더는 어찌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공허한 흐느낌만 남겨놓고 이상궁에게 끌려 중궁전을 나섰다. 바람은 몹시 차가웠다. 눈물이 흘러내린 볼은 아리고 쓰렸다. 칠점선의 뇌리에는 태종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생각해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세월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태종 이방원과 알고 지낸 것이 벌써 15년이 흘렀다. 그때 그녀는 이숙본의 노모에게 술을 받다가 받아다 파는 작부였다. 최영의 딸이 우왕의 후궁으로 입골했을 때 그녀는 점탕꾼으로 발탁되어 이방원에게 몸을 맡겼었다. 방원의 애모가 그녀를 사랑에 눈뜨게 했었다. 처녀는 아니었어도 방원의 애모를 받으면 황홀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서부터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 사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리라고 맹세를 하면서 살아온 칠점선이었다. 후궁의 자리를 탐내서가 아니라 방원의 몸뚱이만 있다면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생각이었다. 후궁이 어떤 것인지는 우왕 때 이미 겪어본 일이 아닌가. 한 사내를 죽도록 사랑했고 구차한 대로 그 사내의 곁에서 15년을 살아왔는데 사내의 지위가 높아지면서 만나기조차 어려워졌다. 사내는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이 일을 위해 자신도 미력을 바쳤다. 그런데 사내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렇게 비참한 꼴로 쫓겨가야 하는가. 권력을 얻고 시세험하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는 보면서 겪었지만 민씨 부인의 배신은 무섭고 차가웠다. 칠점선이 비척거리는 걸음은 편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쪽이 아니옵니다, 옹주마마. 이상궁이 방향을 돌려보려 했으나 상궁 따위에게 놀릴 칠점선은 아니었다. 네가 어찌 내게까지 그따위 소리를 해 하오나 닥치라니까. 칠점선은 편전을 향해 걸었다. 바람은 찼다. 이상궁은 칠점선의 옷자락을 잡았다. 마마, 무슨 변을 당하시려고 이러시옵니까? 중전마마의 성품을 모르시옵니까? 조용히 나가시오소서. 이러시면 다치십니다. 칠점선은 편전 쪽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소리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울부짖음이었다. 전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사옵니까? 칠점선이 가련한 처지를 통촉해 주시옵소서. 전하. 이상궁은 더 이상 칠점선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칠점선이 팔을 낚구어 채어 당겼다. 가세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전하, 신첩을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그것은 몸부림이었다. 발버둥이었다. 칠점선은 이상궁과 5월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쳤다. 여기저기서 상궁 나인들이 몰려나오면서 혀를 찼다. 아무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는 사정이 아니든가. 태종 이방원이 편전 밖으로 튕겨지듯 뛰쳐나왔다. 그는 분명히 7점선의 비명소리를 들었었다. 웬 소란들이냐? 당장 가서 연유를 알아오렸다. 내시들이 소리난 쪽으로 달려나갔으나 이미 7점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설사 보였다 한들 어찌하겠는가. 내시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분문일로 되어 있다. 자칫하면 자신들에게 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겪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시들은 현장에 있었던 상궁 나인들을 태종 앞에 대령시켰다. 태종은 상궁들의 얘기를 들은 다음 중궁으로 가겠다고 소리쳤다. 등불이 태종의 앞뒤를 호종했다. 무겁고 침울한 행렬이었다. 중전답지가 않진 않소. 중전의 앞에 이른 태종의 추궁은 날카로웠다. 중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면했다. 중전이 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투기부터 먼저 하시오. 중전이 되셨으면 백성을 보기를 강보에 쌓인 적자를 보듯 해야 하질 않소. 외면하고 있던 중전은 고개를 돌려 태종을 쏘아본다. 무서운 눈이었다. 하오시면 7점선 그 아이를 후궁이라도 삼으시려 하셨습니까? 당연함이 아니오. 어느 공신이 7점선만한 공을 세웠소이까? 7점선이 공이 신첨의 공만 하다는 말씀이옵니까? 하다마다요. 7점선이 계집이 아니었으면 영의정을 제수할 대공이었음을 중전도 아실 일이 아니오. 팽팽한 맞섬이었다. 중전 민씨의 눈빛이 불을 뿜고 있었어도 태종의 추궁은 늦추질 않았다. 어디 있소? 7점선은 어디에 있어요? 제왕의 채통을 차리시옵소서. 임금은 무치오이다. 임금이 어찌 후궁의 일을 놓고 채통을 차려요? 새 왕조의 제왕이 어찌 고려 왕조의 후궁을 또다시 후궁으로 삼습니까? 이것이 부끄럽지 않으면 무엇이 부끄러운 일이옵니까?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세요. 못하옵니다. 투기하지 마세요. 중전의 투기도 칠거지약이오이다. 칠거지약이란 아내를 내쫓는 7가지 조건을 말한다. 첫째가 불순구고 시부모와의 사이가 나쁘면 쫓겨난다. 그 다음이 무자니 자식이 없으며 음행은 바람을 피우는 일, 외간 남자의 관계다. 질투다. 질투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악질은 나쁜 병이 있으며 구설은 좋지 않은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포함하여 말이 많고 남을 비방하는 일이며 도질은 도둑질이다. 사원에는 순서까지도 정해져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쫓겨나가면서도 변명조차 못하는 딱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물론 경국대전 이후의 일이지만 육아에서는 이때 이미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일이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임금이 중전의 면전에서 칠거지약을 입에 담는 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지 중전 민씨의 대답은 더욱 날카로웠다. 못하오이다. 임금 되신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후궁부터 먼저 두시고자 하며 더구나 사람 같지도 않은 우왕이 거느렸던 계집으려 임금이 총애하는 옹주를 중전이 내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태종은 연상을 내리치는 경로를 터뜨리고 중궁을 나갔다. 중전 민씨는 입술을 물었다. 온몸이 떨려오는 분함이었다. 해도 7점선을 내친 일은 100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전에 있었던 태종의 모습을 본다면 7점선의 후궁으로 봉하려 했음이 분명했다. 차마 그 꼴은 못 볼 일이라 생각했던 중전 민씨라 입가에 쓴웃음을 담으면서도 분노를 달랠 수 있었다. 한편 이상궁은 7점선을 인도하고 새 거처에 당도해 있었다. 중전 민씨가
마련한 7점선의 거처는 보기에도 당당한 기와집이었다. 방 안에는 7점선에게는 과분하리만큼 금은 보화가 질비하게 놓여 있었다. 방으로 들어와 앉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7점선의 흐느낌은 그치지 않았다. 이상궁이 울고 있는 7점선을 위로했다. 그만 고정하세요. 옹주께서 고려왕조의 옹주만 아니었던들 어찌 오늘과 같은 일이 있겠사옵니까? 의주댁. 7점선은 울음을 삼키며 애처롭게 의주댁을 불렀다. 그리고 애원하듯 말했다. 내가 여기에 있음을 주상전하께 고해주세요. 주상전하는 날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러시겠지요. 하오나 중전마마의 심기도 헤아려 주셔야지요. 중전께서야 중전으로 계시면 그만 아닙니까? 후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어 사는 게 아닙니까? 옹주마마, 중전마마께서는 그냥 내치신 게 아니고 거처를 마련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금은보화가 얼마입니까? 평생을 편안히 살아도 모자람이 없으실 것이옵니다. 7점선은 방안을 둘러본다. 아직 무엇인지 상세히는 몰라도 만만치 않은 수의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이상궁은 그런 7점선을 눈여겨 살피면서 결정적인 충고를 했다. 재물을 탐하시는 일은 용납이 되오나 은총을 탐하시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사옵니다. 이 점 명심하소서. 틀린 말은 아니었다. 비빈 후궁들이 주상의 은총을 지나치게 탐하면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때에 따라서는 중전도 그런 변을 당하게 된다. 7점선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잠자코 있었다. 옹주마마 아래오기 송구하옵니다만 이댁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빠짐없이 중전마마께 알려질 것이옵니다. 조심하시고 경계하시옵소서. 이만 물러가옵니다. 이상궁이 돌아가자 7점선은 자신에게 밀려오는 허망함을 견딜 길이 없었다. 쏟아지는 눈물은 닦아도 끝이 없었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섰다. 방길을 걸어온 터라 여기가 어디쯤인지도 짐작이 되지를 않았다. 더구나 지난 15년을 대궐에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7점선은 자신의 생각이 미치는 방향을 향해 섰다. 그쪽이 수창궁이 있으리라 믿었다. 태종이 보우에 오른 다음 변변한 할애도 드리지 못한 자신이었다. 배울 날이 있을 것이옵니다. 받들어 매실 날도 있을 것이옵니다. 7점선은 새삼스러운 결의를 다지면서 기나긴 섣달 추운 밤을 그렇게 보냈다. 중전 민씨가 7점선을 내친 일은 뜻밖의 사태를 몰고 왔다.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중대 사태다. 그날 이후 태종은 경연정에 기거를 시작한 것이다. 이게 어디 말이 되는가. 임금은 낮에는 편전에서 직무를 하고 밤이면 침전으로 들어야 한다. 때로는 중궁에 들어 중전과 더불어 운의 정을 나누어야 하는데 경연청에서 기거를 한다면 대소 신련들이 몸들 바를 모르게 할 일이 아니던가. 임금이라 하여 부부싸움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쯤 되면 공식적인 별거가 아니겠는가. 1400년 12월 19일 정종실록 태종 등국 초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실록의 기록이 재미있고 딱딱한 것이라고 짐작이 되겠지만 그런 점도 물론 있다. 때로는 이런 기록도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접하자 당황한 것은 중전의 아버지인 여흥백 민재였고 중전의 동생들인 무구, 무질 형제들이었다. 대체 그 무슨 경망한 짓입니까? 7점선을 내치시는 일이 무에 그리 급해요. 민재가 점잖게 꾸중했을 때 중전 민씨의 대답은 당당했다.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아버님. 내버려두면 후궁이 됩니다. 조선의 임금이 고려왕조의 옹주로 후궁을 삼는 데서 어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우왕의 계집으려. 허허허, 아직은 중전마마로 책립도 되지 않으셨습니다. 급한 것은 중전마마의 책립을 받으시는 일이 아닙니까? 하오시면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중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중전 민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설사 그렇지는 않다 해도 아직은 중전이 아니십니다. 아버님, 송구스럽지만 중전께서 먼저 경연청으로 가세요. 가서 사죄드리세요. 중전 책립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못합니다. 중전 민씨의 성품이야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 아니든가. 그녀는 태종이 세자가 되고 보위를 이어받는 것을 자신의 힘이라고 믿고 있는 쪽이다. 꼭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녀의 대공이 있었음은 사실이었다. 누님, 아버님의 말씀을 따르시지요. 좌승지의 자리에 있는 무질의 진언이었다. 못한다. 조정의 대소 신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사옵니다. 내가 어찌 먼저 가리. 주상이 이리로 오신 데서 천지가 뒤집힐 일이라더냐. 중전 민씨의 성품이랄 수 있는 고집이었다. 중신들과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중전께서 먼저 지세요. 중전 책립이 늦어지면 아니 됩니다. 민재가 침통하게 말하고 중궁을 나갔다. 무구와 무질 형제가 애원을 하다시피 했어도 중전 민씨는 자신의 결의를 굽히지 않았다. 중궁을 나온 민재는 걸음을 재촉하여 빈청으로 달렸다. 하윤과 숙번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찌 되셨습니까? 하윤이 민재가 앉기를 기다렸다가 물었다. 중전을 움직이기는 틀렸어요. 민재의 대답은 비참하기까지 했다. 하윤으로서도 중전 민씨의 성품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 더 했다. 중전 책립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좌승지 형제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른 방도를 강구하셔야지요. 하윤은 어이없다는 생각으로 숙번에게 시선을 돌렸다. 안성군, 예, 경연청에 다녀오시게. 군신된 처지는 나도 마찬가지여마는 안성군이 아니고는 감히 입도 열지 못할 일이 아닌가. 숙번으로서도 선뜻 나설 일은 아니었다. 망설이는 것은 당연했다. 안성군밖에 없어요. 다녀와 주세요. 그러지요. 숙번은 내키지 않는 대답을 남겨놓고 빈청을 나왔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숙번은 경연청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쉽사리 풀릴 일이 아니라고. 태종과 중전 민씨의 성품을 똑같이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숙번과 전응이다. 태조의 성품이 과격하다지만 중전 민씨의 빈틈없는 성품은 곤경에 처할수록 강해진다. 더구나 중전이 되어 있는 민씨 부인이 지금 머리를 숙일 까닭이 없다. 태종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숙번을 보자 무겁게 내까렸다. 안성군, 중전의 성품이 거세고 장부다운 것은 너도 알고 있지를 않느냐. 그렇기로 열흘 동안이나 정무를 아니 보시는 것은 말을 삼가하렸다. 숙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종의 일갈이 터져나왔다. 지엄이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서야 어찌 나라를 경영하리. 무슨 뜻인가? 그래서 보위를 버린다는 말인가? 아니면 중전을 버린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한시라도 빨리 결말을 내야 하는 일이다. 숙번은 예절을 다한 주청만으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장 잡배의 어투로 밀어붙일 궁리를 했다. 소인이 누군지 아시옵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이숙번입니다. 숙번이가 안성군이 되었어요. 태종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그래,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데 네 이놈, 전하, 중궁전으로 드시옵소서. 당장 물러가렸다. 전하, 내 일찍이 나를 섬겨왔지만 내가 중전의 편을 들고자 한다면 내 어찌 너를 용서하리. 다시는 내 앞에 얼씬하지 말렸다. 숙번은 당황했다. 이젠 중궁으로 달려가 중전을 매시어오는 길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다고 녹이 가득한 태종의 앞을 어떻게 물러나야 하는가. 당장 물러가렸다. 태종으로부터 그런 일가를 유도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정잡배의 언동을 취하여 태종의 노여움을 사야 한다. 그때였다. 불이야, 불이야. 상궁 내시들이 아우성과 같은 비명이 가까이서 들렸다. 경연청을 튕겨지듯
뛰쳐나간 사람은 숙번이가 아니라 태종이었다. 숙번은 태종의 뒤를 따랐다. 큰 불이었다. 화염은 이미 눈앞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었고 매캐한 연기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밤이 되자 대전에까지 불길이 미쳤다. 중신들이 태종의 주위에 물려나와 발을 굴렀으나 불길은 사고로 번지고 있었다. 사고가 불타면 기중한 문서까지 화진되고 만다. 궁궐은 이미 타고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으나 사람이 상해서는 아니 될 것이요 사람을 상하게 마시오. 태종은 인명이 상하지 않도록 조처하면서 친히 진화를 독려했다. 입직하고 있던 사관인 노이가 홀로 고군분투한 덕분으로 사책의 손실 없이 구안했다는 전갈이 있었다. 불은 다음날 새벽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잡을 수 있었다. 중신들은 검정칠을 한 듯한 얼굴로 태종 앞에 부복했다. 그들은 중죄를 줄 것을 호소했다. 태종은 할 말이 없었다. 중전과의 불목이 이런 참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스스로 자책했다. 과인이 부덕한 탓이요 모든 잘못이 과인에게 있음이니 그리들 아시오. 망극하옵니다. 이번 기회에 천도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경들은 서운관에 있는 모든 비밀 도적을 상고하여 천도를 의논해 주시오. 좌중은 아연 긴장했다. 천도가 다시 걸어온되리라 어찌 짐작이나 했던가. 이제 또다시 도적을 상공할 일은 없을 줄로 아옵니다. 마땅히 무학의 도읍함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우정승 하윤이었다. 그는 한양 천도 때도 무학이 도읍지라고 추청했던 사람이며 그때 이미 서운관의 모든 전적을 상고하지 않았던가. 전하 따를 수 없사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의향이 아니었다. 모든 중신들은 소리 높여 천도 논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윤의 의견에 찬성한 사람은 오직 대사한 김약채 한 사람뿐이었다. 신도가 있지를 않소. 신도를 부왕께서 창건하셨는데 어찌 또 다른 도읍을 세워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말인가. 태종은 다시 한성으로 갈 것을 종용했으나 중신들이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태종에게 천도할 의향이 있었음은 모든 중신들이 뇌에 새겨지는 계기가 되고 만다. 수창궁에 화재가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으나 경연청에서 기거를 하던 태종이 새로운 의욕으로 정사를 보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러나 천도설이 있었고 중전 책리까지 늦어지자 개경의 세모는 어수선했다. 천도를 한다느니 중제를 내친다느니 하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백성들에게는 가늠하기 어려운 불안이었다. 이같이 어수선함이 있으면 복자라 불리우는 점장이들과 무녀들이 살판이 난다. 더구나 세모라 내년의 운세를 보겠다고 복자와 무당의 집은 문전 성시를 이루었고 명산과 대천에는 비는 사람들로 발들여 놓을 틈도 없게 된다. 예조에서는 때 아닌 제사와 모든 기도 행사를 혁파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다. 태종은 간합하지 않았다. 그것이 백성들이 불만을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사만은 혁파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불사의 혁파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일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조선왕조가 숭불에서 숭유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추세의 하나일 수도 있다. 세모는 눈발이 날려야 제격이다. 종각을 나섰던 석보가 걸음을 멈추었다. 큰스님, 저만치서 세운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뒤따르는 연지도 보였다. 세배 드리러 왔어요. 세운은 석보의 옷자락에 매달리며 웃었다. 인서가 내일이 금음이 아니더냐. 작년처럼 눈이 오면 보름이나 지나야 세배를 드리게 됩니다. 허허허. 그래서 세배까지 당겨서 하려 하느냐? 그러하옵니다. 하늘이 새파랗게 흐렸사옵니다. 하긴 그렇다. 석보는 세운을 안아들었다. 이젠 제법 무거웠다. 연지가 다가서며 합장을 했다. 심려가 크시겠사옵니다.
연지는 불사가 혁파된 것을 위로하고 있음이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것이래요. 석보는 태연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씁쓸해 보였다. 이들은 법당을 향해 걸었다. 연지와 세우는 나란히 서서 향을 살렸다. 그리고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3번 절했다. 세훈이는 사부님께 세배 드려야지. 세훈은 2 손을 가지런히 잡은 모습으로 잠시 섰다가 세배를 했다. 사부님, 새해에는 소원을 성취하셔야 하옵니다. 오냐, 세훈이 너도. 예. 연지는 미소로써 세훈의 대견함을 흡족해 했다. 아가씨, 내년부터는 세월이 달라집니다. 연지는 고개를 숙였다. 세월이 달라진다 함은 방언의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 아닌가. 전과 같았으면 연지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것이지만 연지는 패장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석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세월은 지난 10여 년 동안 연지의 편에 서주지를 않았다. 조선왕조 개국 이후에 있었던 피 흘리는 국절들이 새 왕조의 종말처럼 연지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했지만 그때마다 방언이가 수습하고 나섰었다. 그 방언이가 보위에 오른 이상 새 왕조의 종말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은 혼자서 속을 끓이는 일이 아닌가. 연지는 그것을 깨닫고 있었다. 세훈이가 잘하고 있질 않습니까? 아가씨께서는 아버님께서 뜻하시는 바 모든 소임을 훌륭하게 마치셨습니다. 빈도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연지는 눈물을 삼켰다. 그 같은 석보의 말을 수긍할 수도 아니할 수도 없었다. 지금의 주상을 탓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이 나라에는 주상에게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새 왕조 창업 이후 비로소 천하를 호령하는 힘이 생겨났음이지요. 주상은 거침없이 밀고 갈 뿐입니다. 명실상부한 주인이 나섬이지요. 연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법당 밖으로 돌렸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만 마리의 하얀 나빗대가 춤을 추며 나르듯 한방눈은 탐스럽게 내렸다. 덧없는 세월이여, 또 한 해의 저몸이 연지에게는 몹시 야속했다. 이번 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